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까지 우리는 후기 인상파 화가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한 사람의 후기 인상파 화가인 폴 세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폴 세잔은 프랑스 화가로 빈센트 반 고흐, 폴 고겐과 더불어 후기 인상파 3대 거장 중 한 사람입니다. 폴 세잔은 사물의 본질적인 구조와 형상에 주목하여 자연의 모든 형태를 원기둥, 구, 원뿔로 해석한 독자적인 화풍을 개척했으며 이러한 사실에서 벗어난 형태와 견고한 색채의 결합은 고전주의 회화와 당대의 발전된 미술 사이에서 연결점을 제시하게 되고 이로 인해 근대 회화의 아버지로 불리며 피카소와 브라크 같은 입체파 화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폴 세잔의 생애와 대표 작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폴 세잔은 1839년 프랑스 남부의 액상프로방스에서 부유한 은행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화가가 되기를 꿈꿨으나 아버지의 강권에 못 이겨 1859년 엑스에 있는 성 요셉 학교에 입학하고 엑스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화가가 되려는 그의 욕망은 꺾이지 않아 결국 법률 공부를 그만두고 1861년 파리로 향하게 됩니다. 그는 학창시절부터 절친하게 지냈던 에밀 졸라의 권유로 파리의 아카데미 쉬스에서 미술 공부를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세잔은 까뮤 피사로, 아르망 기우맹 등을 만나게 되고 후에 인상파 화가들과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되지만 그의 초기 파리 생활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가 미술 공부를 시작한 아카데미 쉬스에서 그는 자신이 몇몇 다른 학생들만큼 기교가 뛰어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로 인한 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며 결국 6개월 만에 고향인 액상프로방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세잔은 1862년 화가로서 성공할 것을 다짐하며 다시 파리로 갔으며 그곳에서 오노레 도미에와 들라크루아의 영향을 받게 되고 이 시기 그의 초기작들은 대체로 어둡고 극적이며 거칠게 바른 물감이 특징입니다. 세잔의 초기 작품들은 풍경화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관념적으로 그려진 중후하고 커다란 풍경화도 있었으나 나중에 그의 작품들은 직관적인 관찰과 빛을 이용한 화풍을 띠게 됩니다. 파리에서 세잔은 화가들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살롱전에 매번 출품하였지만 그때마다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이렇게 살롱전에서 거절당한 화가들을 중심으로 1863년 낙선전이란 전시회가 열리게 되고 세잔은 이 전시회에서 마네, 피사로 등과 함께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세잔이 살롱전을 처음 통과하게 된 것은 그로부터 20년 후인 1882년에야 되어서입니다. 1870년대 들어서면서 세잔의 양식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 세잔은 오르탕스 피케, 마리란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되며 인상주의 화가들과도 활발히 교류하게 되는데 특히 피사로에게서 인상주의 기법과 이론에 대해 알게 되고 함께 야외로 나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세잔은 스스로를 진정한 인상주의 화가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1874년 제1회 인상파 전시에 참여하였고 인상파가 주목했던 빛에는 관심을 가졌으나 빛과 명암의 표면적인 분석을 넘어 형태의 기본을 탐구하게 됩니다. 1877년 제3회 인상파전을 기점으로
그는 점차 인상파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였고 그때부터 구도와 형상을 단순화한 거친 터치로 독자적인 화풍을 개척해 나갔으며 이러한 그의 예술관은 이후 야수파와 입체파에 큰 영향을 주게 되어 근대 회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유가 되게 됩니다. 1886년 세잔은 그동안 돈독했던 에밀 졸라와의 오랜 우정에 종지부를 찍게 되는데 그것은 졸라가 1886년에 발표한 작품이란 소설 때문이었습니다. 세잔은 실패한 천재 화가로 그려진 이 소설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을 모델로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와 완전히 결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잔은 1895년 화상 볼라르의 기획으로 첫 개인전을 열게 되고 이를 계기로 좀 더 많은 대중들에게 그의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말년의 세잔은 고향인 액상프로방스에 돌아와서 작품에만 몰두했으며 1900년경부터는 그의 재능과 독특한 화풍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장한 자연의 모든 형태는 원기둥, 구, 원뿔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은 근대 회화에서 또 다른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주게 됩니다. 자연을 단순화된 기본적인 형태로 집약하고 색채와 붓터치로 입체감과 원근법을 나타내는 새로운 기법으로 그는 20세기 회화의 참다운 발견자로 칭송되고 있으며 피카소를 중심으로 하는 입체파는 세잔 예술의 직접적인 전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잔의 작품들을 시기별로 구분해보면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전기를 대표하는 작품으로는 목맨 사람의 집이 있고 원숙기의 작품으로는 에스타크나 카드놀이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후기를 대표하는 작품으로는 대수욕도, 생빅투아르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세잔은 정물화와 초상화에도 많은 걸작들을 남겼으며 1906년 그의 고향인 액상프로방스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됩니다. 1907년 개최된 대규모 회고전은 젊은 아방가르드 미술가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고 세잔의 작품은 현대 미술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상으로 세잔의 생애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어서 그의 작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맨 먼저 알아볼 작품은 초기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목맨 사람의 집입니다. 1873년 초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작품은 오베르 슈르 우아즈 지방의 푸르 거리 당시 세잔은 친하게 지내던 피사로의 조언을 얻어가며 자신이 초기 작품들에서 보여주었던 기복 있고 어두운 양식을 극복하고 인상파적인 명확하고 빠르며 격한 붓터치를 구상하여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캔버스에 조각을 하듯 물감을 덧칠하면서 양감을 강조하여 작품 전체에 독특한 느낌을 부여하고 있는데 가느다란 두 그루의 나무와 굴뚝, 지붕은 통일감을 이루는 색채로 두텁게 칠해져 있고 이러한 오톨도톨한 질감이 느껴지는 표면 효과로 인하여 다른 부분보다 돌출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기법은 조언자인 피사로의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이후 모네의 루앙 성당 연작에서야 나타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작품은 폴 세잔의 일생에서 매우 중요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그림이 세잔이 판매한 첫 번째 작품이라는 점입니다. 당시 열렬한 미술 애호가였던 도리아 백작이 이 작품을 처음 구입하였고 이후 이 작품은 2명의 개인 소장자를 거치다 1911년에 와서 국가에 기증되게 됩니다. 생전에 세잔은 이 작품에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며 그의 요청에 의해 정기적으로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그린 그림에 대해서 항상 만족하지 못했던 세잔이었지만 이 작품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만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잔은 작품의 제작 과정뿐만 아니라 주제면에서도 독특한 개성을 보여주면서 동료 인상주의 화가들과 다른 차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모네는 풍경과 어우러진 도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몰두해 있었고, 피사로는 평화로운 일상의 모습을 화폭에 담는 데에 열중했었던 반면, 세잔은 사람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오직 풍경만으로 완성된 풍경화를 그렸던 것입니다. 이 작품은 앙드레 브루통이 범죄에 적합한 장소라고 평가했던 버려지고 무너져가는 외롭고 눈먼 집들을 그린 다른 모든 그림들이 원조라고 할 수 있으며, 작품의 제목이 목맨 사람의 집이기는 하나 실제로 이 집에 살던 사람들 중에 목매어 죽은 사람은 없었다는 재미있는 후문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카드놀이하는 사람들입니다. 카드놀이하는 사람들이란 주제는 젊은 시절에 엑상프로방스 미술관을 자주 드나들었던 폴 세잔이 그곳에서 1635년에서 1640년경 르냉 형제가 그린 카드놀이하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을 진지하게 감상한 후 영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로 이 작품이 엑상프로방스 그라네 미술관에 소장된 르냉 형제가 그린 카드놀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외에도 세잔은 동일한 주제의 다른 작품들을 르브르 박물관에서도 접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1861년 그가 르브르 박물관에서 모사 화가로 일했을 때였습니다. 당시 그는 역시 르네 형제가 그린 카드놀이하는 아이들이나 바로 이 작품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들인 미카엘 스베르츠의 1649년 작품 동굴에서 카드놀이하는 병사들과 피터르 데 후치의 1663년 혹은 1665년경의 작품 화려한 실내에서 카드놀이하는 사람들 등을 통해 여러 부류의 카드놀이하는 사람들이 그려진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50살을 넘기며 오랜 화가 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세잔은 이 카드놀이라는 주제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하기 시작했고, 그동안의 작품들과는 달리 주변적인 요소 및 교화적이고 극적인 묘사들을 배제한 채 전적으로 주제와 구성을 단순화시켜 그렸습니다. 적절한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그는 엑상프로방스 지방의 마을 농부들을 화폭에 그려 넣었습니다. 농부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중정부를 쓴 모습으로 묘사되었는데, 이 장면을 위해 세잔은 여러 개의 대생 및 수채화 습작들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들이 당시 카드놀이하는 사람들을 위한 세잔의 습작들입니다. 이렇듯 여러 차례의 습작을 통해 발전된 주제는 5점의 작품으로 완성되는데, 그중 미국의 반스 재단 및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두 작품이 가장 처음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미국 필라델피아 반스 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카드놀이하는 사람들인데, 카드놀이하는 세 사람과 뒤에서 구경하는 두 사람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이 작품이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카드놀이하는 사람들로 뒤에서 구경하는 한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이들 두 작품들은 이러한 인물들과 함께 화면에 역동성을 주는 다양한 디테일들이 묘사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후 그려진 세 점의 작품들에서는 전작들에서 보여주었던 세부 묘사는 생략된 채 2명의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만이 압축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작품들인데, 이 세 작품들은 각각 파리 오르세 미술관과 영국 런던의 코톨드 갤러리, 그리고 아랍의 왕실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오르세 미술관이 소장한 바로 이 작품은 세잔이 카드놀이라는 주제로 그린 마지막 그림으로 가장 작고 간결한 스타일로 그려졌습니다. 작품 속에서 두 명의 남자들은 서로 마주보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테이블 위에는 황갈색의 테이블보가 덮여 있고 주변에는 술병 하나와 파이프 담배 하나만이 세부적으로 묘사되어 있을 뿐 그 장소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폭이 넓은 붓터치로 여러 색을 병렬적으로 공들여 칠한 덕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강해진 작품의 간결성은 작품 전반에 걸쳐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기념비적인 느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커다란 소나무와 생 빅투아르 산이란 작품입니다. 세잔이 즐겨 그린 생 빅투아르 산은 남부 프랑스 액상 프로방스 근교에 있는 지중해 해안가의 작은 마을 레스타크에 있는 산입니다. 액상은 물이라는 말로 물의 도시를 뜻하며 그만큼 물이 많고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라 하겠고, 현재도 도시가 화사하고 아름다워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남프랑스 아를레에 고우가 있다면 이곳 액상에는 세잔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산이 실제 생 빅투아르 산의 모습입니다. 생 빅투아르 산의 어원을 살펴보면 고대 로마 장군인 카이우스 마리우스가 북유럽 민족인 토이톤족을 포위했던 산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즉 빅토리, 승리의 산이란 뜻입니다. 해발 1100m 높이를 자랑하는 거대한 바위산인 생 빅투아르 산은 나무가 거의 없어 멀리서 보면 만년설이 쌓인 것처럼 하얗게 보입니다. 평소 세잔이 즐겨 그린 그림 종류로는 인물화, 정물화, 풍경화 등이 있는데, 특히 풍경화에서 세잔은 이 산을 유독 좋아해 그의 풍경화 속 단골 소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잔이 그의 고향 친구이자 영혼을 나눈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에밀 졸라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세잔은 생 빅투아르 산의 아름다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에 가면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생 빅투아르 산이 세잔에겐 마음속 편안함과 위안을 주는 안식처였던 것입니다. 세잔의 작업 방식을 보면 평생에 걸쳐 여러 점의 시리즈를 제작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처럼 생 빅투아르 산 역시 세잔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일생 동안 탐구했던 소재였으며, 그가 작품 활동을 시작한 초기 1877년에서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이 산을 소재로 수십 점의 시리즈 작품들이 제작되었습니다. 세잔의 작품 세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모티브 중의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작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작품의 전체적인 구도를 살펴보면 멀리 원경의 생 빅투아르 산과 그 앞에 펼쳐진 X의 평화로운 풍경 앞으로 독립된 커다란 나무 줄기와 가지들이 화면 전경의 왼쪽과 상단을 테두리를 두르듯이 자리하고 있으며, 하늘의 거의 대부분을 가리면서 풍경 전체를 지배하는 특이한 구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도는 세잔의 풍경화에서 종종 나타나는데, 공간의 구성을 탐색했던 세잔의 의식적인 선택으로 이해됩니다. 이 작품은 세잔이 특히 집중적으로 생 빅투아르 산에 주목하기 시작한 1880년대의 작업으로 인상주의 양식에서 벗어나 성숙기에 막 접어들었던 세잔의 스타일을 반영하여 분할된 색면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아직은 풍경의 여러 물체들을 구별할 수 있는 단계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상주의 시기를 거치면서 세잔의 작품들은 기존의 어둡고 낮은 채도의 색채에서 야외 제작의 영향을 받은 보다 밝은 빛과 색채를 지니게 됩니다. 그러나 동료인 인상주의 화가 르누아르나 모네와 달리 장면 전체를 밝히는 빛은 그 기원을 확인할 수 없고, 화면은 전체의 통일감을 부여하는 비교적 규칙적이며 두꺼운 붓자국들로 가득 메워져 있습니다. 하늘의 푸르고 노란 빛은 산의 푸르스름한 색채와 연결되며 땅은 초록빛과 금빛의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완전히 성숙기의 생빅토르산 그림들에서 나타나는 선명한 색채들의 오묘한 연결과 통일감의 흔적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목욕하는 사람들입니다. 폴 세잔은 1870년부터 남은 여생 동안 목욕하는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세잔의 목욕하는 사람들 연작은 유화, 수채화, 드로잉 등 무려 200여 점에 이릅니다. 어릴 때 아르크 강에서 친구인 에밀 졸라, 프레데릭 바지유와 수영을 즐겼던 세잔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이상을 품고 인간 형체와 풍경의 완벽한 융합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의 주된 조형적 테마는 안정된 구도와 그에 수반된 인체 형상들의 대담한 왜곡, 그리고 푸른빛이 도는 색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깊이 있는 공간 등 건축적인 화면 구성에 있습니다. 말레비치가 세잔에 관해 말하기를, 작품을 통해 단지 면과 회화적 볼륨을 보여주었던 세잔은 자연적 육체의 추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 루카 시뇨렐리의 드로잉으로부터 인용한 듯 보이는 휘장을 잡고 서 있는 남자 형상과 니콜라 푸생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인물의 기념비적 배치는 시대를 대표하는 불후의 작품을 창조하고자 했던 세잔의 강한 욕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양 회화의 전통에 접근하고 있는 세잔의 목욕하는 사람들 연작은 르누아르의 목욕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근대 서양 회화의 대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병과 사과 바구니가 있는 정물입니다. 사과 바구니는 상자 위에 위치해 있고, 쿠키는 책 위에 놓인 그릇에 정렬되어 있으며, 사과들은 아무렇게나 구겨진 흰색 천 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모든 정물들의 배치는 우연한 것처럼 보이나 각각의 위치는 세잔이 의도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이는 형태를 갖추어 쌓여있는 쿠키의 배열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정물들에 가려져 중앙이 단절된 이 테이블은 좌측과 우측이 일직선으로 처리되어 있지 않으며 의도적으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건축적으로 쌓아 올린 듯한 느낌과 뒤틀린 시점에서 그려진 테이블의 모습에서도 세잔의 구조에 대한 관심이 보입니다. 이 작품에서 약 30개 정도의 사과들은 다양한 색채가 혼합되어 표현되어 있으며, 각각이 하나의 정물화를 구성하고 있고, 좌우 대칭이 맞지 않는 왜곡된 형태의 병과 사과 바구니, 그리고 마구잡이로 구겨진 테이블보 또한 각각 독립적인 느낌을 줍니다. 전체적인 캔버스는 각각의 정물이 임의적인 느낌을 주는 동시에 전체적으로 우연적인 통일감이 느껴집니다. 테이블에 수평을 이루고 있는 사과들과 바구니에 담긴 기울어진 사과들은 서로 다른 각도에서 그려져 있으며, 이 둘이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전면에 배치된 구겨진 테이블보와 정돈된 형태의 쿠키는 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작품에서 사용된 색채는 전체적으로 빛을 머금고 명료한 색감을 담고 있으며, 이를 세잔은 역동적인 터치를 통해 채색을 하고 있는데,
매끈한 유리의 느낌이 나는 병을 제외한 나머지 정물들에서는 질감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유화 물감의 질감도 드러내지 않고 단단한 느낌을 주고 있지만 물질성 역시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이렇게 중립적인 색채의 질감과 함께 테이블의 왜곡된 형태는 구조적으로 비현실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전체적으로 경계가 단단하게 마무리되어 있지만 병과 과일 바구니의 가장자리는 공간 속으로 침투하는 듯 거칠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대비를 통해 균형적인 구성을 이루고 있는 이 작품은 각 부분에서 의도적으로 균형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작품 내의 정물들은 안정과 불안정이 양립하고 있는 동시에 하나의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앙에 배치된 왜곡된 병의 형태는 작품의 정중앙에 위치하면서도 그것 스스로 불안정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이러한 평형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회화에서 이러한 안정과 불안정의 균형은 인체의 자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기울어진 경사면에 자세를 잡고 있는 인물이나 격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자세는 안정과 불안정을 모두 나타내는 요소입니다. 세잔의 작품이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이러한 균형이 정물화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는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이미 존재하는 균형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 스스로 평형 상태를 구축하며 전통적 회화에서의 이탈을 이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후기 인상파 화가인 폴 세잔의 생애와 대표 작품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폴 세잔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입체파 화가인 피카소의 생애와 대표 작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